안녕하세요. 미스터 플레이의 세실리아입니다. 잘 지내셨나요? 오늘은 빼빼로데이인데요. 다들 초코과자 주고받기 하셨나요? 저는 그냥 오늘 책 보면서 제가 만든 홍초쿠키 제가 먹으려고요. 셀프 주고받기. 아무튼 오늘은 채널 처음으로 Read With Me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같이 읽을 책은 한동희 교수님, 작가님이 쓰신 지적이고 아름다운 삶을 위한 라틴어 수업입니다. 언어를 어떻게 배워야 하는지 문화, 역사, 철학, 신학 전반적인 분야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을 진행하시는 걸로 유명해지셔서 이렇게 책까지 내게 됐다고 들었는데 한 1, 2년 전에 지인에게 추천받고 읽어보려다가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다가 갑자기 이번에 생각이 나서 첫 Read With Me로 채택을 하게 됐습니다. 저는 책 읽는 속도가 사실 좀 많이 느려요. 만화책 읽을 때도 속으로 막 이런저런 상상하고 추리하고 막 과몰입해서 읽는 편이라 저는 현재 책을 거의 다 읽은 상태고 한 30페이지 정도 남았어요. 지금부터 40분 동안 같이 조용히 읽는 시간을 가지고 다 읽은 후에 감상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Leemos juntos. 지금 시간 3시 50분. 이게 보려나 모르겠네요. 3시 50분이고 40분 뒤에 그러면 4시 반 4시 반으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끝났습니다. 저는 다 읽었고 이제 제일 끝에 제자들의 감사의 글 조금 남았는데 여기까지 마저 읽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읽으셨나요? 어떻게 읽으셨나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대학교 다닐 때는 맨날 듣던 교양 수업을 오랜만에 책으로 접한 기분이 책을 읽는 내내 들었어요.
강의실에 앉아서 굉장히 인자한 성품의 교수님 수업을 듣는 것 같았고, 제가 2학년 때인가 들었던 유럽 문화에 의해 수업이 떠올랐어요. 그 수업도 이런 분이었거든요. 학부 졸업한 후에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에세이나 자기계발서를 저는 전혀 안 읽었거든요. 아프니까 청춘이다가 마지막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런 자기계발서가 오히려 진정한 자신을 찾는데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근데 오랜만에 이런 책 읽는 것도 좋네요. 저는 교수님의 유학 시절 이야기가 많았는데 그 유학 시절 이야기에서 저의 스페인 유학 시절이 떠올랐고, 그 외의 예시들에서도 제가 평소에 생각했던 것과 비슷한 게 많아서 알게 모르게 교수님을 뵌 적이 없는데도 묘한 동질감이 느껴졌어요. 또 특별히 제가 직업 특성상 저도 공부와 수련만 계속하는 느낌이 드는데, 더군다나 이제 2, 3년간 좀 안 좋은 집단, 안 좋은 사람들을 많이 만나서 그와 동시에 저를 많이 돌아봤던 지난 2, 3년이었거든요. 제가 부딪힌 게 너무 많았는데 돌이켜보니까 그저 힘들기만 한 게 아니라 제 자신도 정리를 하고 인간관계도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고 방향성을 다시 재조정해본 시간이었고, 무엇보다 사람 보는 눈이 몇 단계나 업그레이드 되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무슨 상황인지 너무나 공감이 가고 굉장한 위로가 되었어요, 저에게는. 그리고 크게 어려운 말 없이 이해가 쉬웠고 옆에서 상담을 이렇게 조용조용히 해주시는 느낌이 내내 들었어요. 소설이나 에세이 장르가 아니라서 교양서적에 속한다고 봐야 되는데 저는 엔터테인먼트로서 굉장히 즐기면서 읽었어요. 우선 저는 이 라틴어 수업 책이 라틴어 수업의 탈을 쓴 전방위 인문학 수업이라고 요약하고 싶어요. 네. 이 언어 수업을 언어학이 아니라 문화, 역사, 법학, 신학, 철학에 걸쳐서 이야기를 하듯이 수업을 하셨다고 다른 사람을 통해 들었는데, 실제로 이걸 읽어보니까 정말 인문학 도서에 가까웠고, 언어 얘기는 그냥 발 뒤꿈치만 살짝 이렇게 툭 건드리고 간 에세이였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인문학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명한 석학이나 위대한 인물들이 정리한 이론들은 옛날 말이고 어렵고 와닿지 않아요. 시험 문제라서 한 보는 거지 공부하지 않는 한 평생 읽을 일도 없고요, 솔직히. 그런데 이 라틴어 수업은 작가님이 자기의 해외 생활, 가정사도 스스럼 없이 고백하고 교육자로서, 성직자로서, 또 공부하는 노동자로서 일상의 라틴어와 이탈리아어, 역사, 문학, 신학, 법학 공부한 것을 쫙 녹여내서 자기만의 방식으로 이해하고, 그리고 머리뿐만 아니라 마음까지도 힘을 얻어서 다시 공부하는 삶을 살아내는 인생 수업 책이었습니다. 네. 가볍게는 놀이문화, 식문화부터 해가지고 신학, 법학, 철학 분야까지 쭉 아우르는데요. 이제 본문 내용을 좀 볼게요. 로마인의 음식. 이탈리아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학교에서 시험을 못 보고 오면 다이수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힘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엄마는 아이를 데리고 근처 아이스크림 가게나 과자와 조각 케이크를 파는 가게로 데리고 가 단 것을 사 먹입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우울할 때 먹기 좋은 것이 티라미수입니다. 티라미수는 달콤하고 부드러운 맛이 일품이어서 시험을 못 본 것도 금방 잊게 하는 명약 중의 명약입니다. 그런데 티라미수라는 말이 참 재밌습니다. 이탈리아어로 티라미수는 끌어당기다, 잡아 끌다라는 의미의 타동사 띠라레의 2인칭 명령 형태인 띠라에서 직접 목적어 미가 결합하고 여기에 방향을 가리키는 위에, 위로를 의미하는 전치사 수가 합쳐져 나를 위로 끌어올리다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래서 티라미수의 이름은 이 케이크를 먹으면 울적했던 기분이 사라지고 기분이 좋아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시험 성적 때문에 얼굴빛이 어두웠던 학생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주면 눈빛이 반짝거립니다. 꼭 다른 이야기를 더 들려달라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면 시험을 치르느라 고생한 학생들에게 작은 선물이 될 수 있도록 로마인의 음식 이야기를 들려주기도 합니다. 여러 주제에 관해 이야기를 하시는데 공부와 관련한 철학적
고찰이 자주 등장하는데요. 제가 그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본 챕터는 바로 챕터 12의 모든 동물은 성교 후에 우울하다입니다. 이 챕터는 이제 제목부터 단어 뜻, 문장 해석, 진의를 파악하는 것까지 굉장히 뭐랄까 기승전결이 가장 탄탄한 챕터였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본격적으로 문장의 뜻을 살펴보죠. 이 명문은 그리스 출신의 의사이자 철학자인 갈레노스 클라우디오스가 한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로마 시대 검투사의 외상치료 전문이라고도 말합니다. 그가 말한 이 문장은 법의학뿐만 아니라 종교학에서도 사용되는데 그 의미는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고 나면 인간은 자기 능력 밖에 있는 더 큰 무엇을 놓치고 말았다는 허무함을 느낀다는 겁니다. 오늘날 이 명문을 우리 일상과 접목하면 인간이 원하고 목표하던 사회적 지위나 명망을 취한 뒤 느끼는 감정은 만족이 아니라 우울함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열정적으로 고대하던 순간이 격렬하게 지나가고 나면 인간은 허무함을 느낍니다. 대중의 갈채와 환호를 받는 연주자나 가수가 공연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 홀로 있을 때 느끼는 감정이 바로 이 문장이 의미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법의학 교수님은 이 문장을 말하면서 연예인들이 쉽게 향정신성 의약품에 노출되는 환경에 대해서도 설명하셨습니다. 자, 이 문장의 진의가 무엇인지 이해하겠죠? 제가 이 문장이 말하는 바를 경험해보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런 우울을 느끼게 되는 위치까지 올라가 그 감정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공부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공부 그거 별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성공과 실패를 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에 대해 논한다면 그 말에 무게가 실리겠습니까?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잘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은 저렇게 하면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하지만 만약 그 사람이 성공하거나 실패해본 경험이 없다면 그들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일 수 있을까요? 한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보지 않은 사람이 그것쯤이야 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그 말에서 어떤 진정성도 느낄 수 없을 겁니다. 또한 그 달리기 끝에서 느끼는 우울함이나 허망함과 같은 감정들은 결코 부정적인 것만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우리는 또 다른 나를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이거다 라고 생각해서 열심히 달려갔다가 막상 이루고 나서야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었다는 걸 깨닫기도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고 무엇을 기뻐하고 슬퍼하는지, 나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는 달려본 사람만이 압니다. 또 그게 내가 꿈꾸거나 상상했던 것처럼 대단한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만큼 불필요한 집착이나 아집을 버릴 수도 있어요. 그만큼 내가 깊어지고 넓어지는 겁니다. 네, 이 두 번째로는 그래도 공부 얘기나 너무 막 철학 얘기 이런 것만 하신 게 아니고 그래도 이 책 이름에 걸맞게 언어 설명도 많이 하셔요. 거기 보면 이제 약간 표로 막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게 이런 식으로 있고 보이시나요? 그리고 여기 또 보시면 뭐 이렇게 표가 있는데 여기 보면 표가 뭐 주격, 역격, 혹격, 탈격, 뭐 대격 이렇게 표로 있고 거기에 단복수의 여자, 남자 그래서 이 페이지에 보면 영어의 디스에 해당하는 지시대명사인데 디스 하나의 라틴어는 히크, 헤크, 호크, 히, 헤, 헤크 이렇게 뭐 다 있어요. 그래서 라틴어는 문법적으로 치밀하고 완벽했던 게 오히려 더 이상 쓰지 않는 사어가 된 한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강의하시는 분도 이렇게 썼어요. 이 책이나 글로 라틴어 계열을 설명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그리고 비효율적이고 그 말을 하는 사람도 쓰면서 아마 헷갈릴걸요? 엄청. 역격, 혹격 이런 표현도 저도 오랜만인데 근데 이런 표현들이 특히 왜 더 어려운 줄 아세요? 이게 맨투맨식 영어 표현에서 온 거라서 그래요. 이 일본식 한자 표기에 따른 거여서 단어도 이렇게 확 와닿지가 않죠. 그래서 언어학 공부할 때는 오히려 한국어로 안 바꾸고 그냥 그 자체의 표현으로 배우는 경우도 많고 우리가 그리고 학교에서 가정법, 과거 완료, 미래 완료 막 이렇게 배우는 표현들 있죠. 이게 언어학 중에 형태학, 모르폴로히아라고 있는데 의문론, 통사론, 뭐 화용론, 형태론 이렇게 있는데
이게 석사 과정 가야 이렇게 배워요. 언어학에서 세분화시켜서 배우는 건데 이런 용어들 덕분에 문법, 언어 배울 때 너무나 벽이 높아 보이고 하기가 싫어지죠. 게다가 책에서도 언급했지만 라틴어는 동사 하나를 제대로 쓰려면 세트로 시제, 법에 따라서 몇십 개의 형태 변화를 다 알고 있어야 돼요. 라틴어는 사실 저도 잘 모르니까 이 라틴어의 분화 언어인 스페인어로, 제 전공인 스페인어로 예를 들어본다면 스페인에서 자주 쓰는 동사로 tener라고 있어요. 이걸 conjugación 해볼게요. 처음에 이제 현재가 tengo, tienes, tiene, tenemos, tenéis, tienen. 이제 과거로 가면 스페인어는 과거가 두 개예요. 과거 단순 과거가 있고 불완료 과거가 있는데 단순 과거는 tuve, tuviste, tuvo, tuvis, tuvisteis, tuvieron. 불완료 과거는 tenía, tenías, tenía, teníamos, teníais, tenían. 그리고 미래는 tendré, tendrás, tendrá, tendremos, tendréis, tendrán. 이렇게 해서 명령이랑 접속보까지 하면은 한 60개에서 70개 돼요. 하나 외우는데. 스페인어를 어느 정도 익히고 난 뒤에 프랑스어랑 이탈리아어도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문법 떼는 걸 해봤어요. 근데 문법은 정말 95% 이상 같아요. 정말 단어만 이렇게 대입해서 바꾸면 수준이더라고요. 배워보니까. 그런데 이 세 가지 라틴어 계열 중에서 스페인어가 제가 배운 것 중에 문법적으로 가장 불규칙이나 예외사항이 적어요. 가장 적어요. 라틴어 계열을 공부하고 수년째 번역도 하는 저도 이 라틴어 표를 보니까 와, 스페인어만 열심히 하길 잘했다 싶더라고요. 제가 이 언어 쪽에 관심 있고 잘하게 된 거는 우선 어릴 적부터 두각이 보인 편이긴 한데 제가 좋아했어요, 언어를. 그리고 여기 작가님 말씀처럼 단어 하나를 더 외우고 시험 한 문제 더 맞추려는 게 아니라 저 같은 경우는 음악이나 영화, 특히 디즈니를 보면서 그 나라 말 그대로 느끼고 싶어서 관심을 크게 가지게 되었어요. 저 가사가 도대체 뭘까? 그냥 부르는 게 아니라 흥얼흥얼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뜻이 뭔지 알고 싶었어요.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누군가 가르쳐준 게 아니지만 영어와 스페인어를 두 가지를 하다 보니까 세계관이 이 극동 지역에서 유라시아 대륙 서쪽까지 정말 거짓말이 아니라 정말 세계관이 넓어지게 됐고 노래 가사를 제가 직접 써서 단어 하나씩 찾으면서 하다 보니까 뭔가 애착도 더 생기고 문장 하나하나씩을 온전히 느끼게 되었고 이런 쪽 일을 나는 계속 하고 싶다라고 꿈으로까지 연결이 되었던 것 같아요. 천성적으로 저는 좀 인문학도라고 해야 되나? 역사도 좋아해서 역덕이어서 수능 볼 때도 세계사 근현대사를 선택해서 봤는데요. 이건 모든 공부에도 통할 수 있겠지만 특히나 언어, 철학, 역사를 포함한 인문학 분야는 절대로 억지로 외우려고 하면 들어갔다가 다시 다 튕겨서 나와요. 단기 기억으로밖에 안 되고 시험 기간 지나면 몽땅 다 사라져요. 여러분들 혹시 어제 본 드라마 친구들한테 얘기할 때 어떻게 얘기하세요? 막 억지로 외워서 얘기한 거예요? 그게 아니라 직접 봤기 때문에 술술 말하잖아요. 근데 말하다가 좀 막힐 때도 있어요. 뭐였지? 하다가 헷갈리기도 하고 그런데 지명 같은 거 좀 틀려도 상관없고 단어? 상관없어요. 그리고 심지어 남자 주인공 룸메이트가 있는데 이름을 까먹었어. 그래도 사건이 기억하면 이름은 누구 친구 있어 이렇게 해서 넘기더라도 사건을 기억하니까 이야기를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이 역사 언어 쪽은 완벽하게 하나하나 외우지 못하더라도 자기가 좋아하는 키워드 중심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를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기억이 나는데요. 거기에 이제 자기 의견과 경험을 녹여서 여기 작가님들처럼 남들 앞에 이야기를 전할 수 있게 되면 완전히 자기 거가 된 거예요. 단어 틀리고 스펠링 틀리고 동사 변형 아까 막 몇십 개 있었죠? 헷갈리는 건 원어민도 그래요. 걔네도 그래요. 그보다는 계속 이야기가 이어지고 거기에 본인의 스토리가 더해져서 이야기가 하나가 되면 인문학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인문학을 가지고 아는 만큼 삶에서 더 많이 보이게 되고 또다시 채우고
메마르지 않는 삶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어린 나이에 외국 생활을 해서 산전수전을 꽤 겪어봤다고 자부하는데 그런 저에게도 지난 몇 년간 20대에서 30대로 넘어가는 이 관문이 너무나도 험난해서 아직도 좀 숨을 고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제 몇 가지 챕터는 진짜 비싼 돈 주고 상담하는 것보다 더 좋은 심리치료를 받은 기분마저 들었어요. 혹 쿠오키의 트란시비트.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금의 고통과 절망이 영원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어딘가 끝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마침표가 찍히기를 원하지만 야속하기도 그게 언제쯤인지는 알 수 없어요. 다만 분명한 것은 언젠가 끝이 날 거라는 겁니다. 모든 것은 지나갑니다. 그러니 오늘의 절망을, 지금 당장 주저앉거나 도망치고 싶은 마음을, 끝모를 분노를 내일로 잠시 미뤄두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나를 괴롭혔던 그 순간이 그 일들이 지나가고 있음을, 지나가 버렸음을 알게 될 겁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할 것은 그 말 그대로 기쁘고 좋은 일도 머물지 않고 지나간다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허망하죠. 하지만 그게 인생입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은 기쁘고 행복한 그 순간에 최대한 기뻐하고 행복을 누리되 그것이 지나갈 때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돌아와 웃을 수 있는 순간을 위해 지금을 살면 됩니다. 힘든 순간에는 절망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을, 분노를 잠시 내일로 미뤄두는 겁니다. 그 순간들이 지나가기를 기다려보는 것이죠. 이 책에 유학 시절 에피소드가 많이 담겨 있는데 저는 교환학생으로 짧게 스페인 생활을 했던 적이 있어요. 짧았지만 그래도 작가님이 말씀하신 게 어떤 건지 너무 잘 알아요. 저도 남의 나라에서 인종차별도 받아보고 오히려 같은 동포에게서도 막 배신도 당해보고 만 20살 나이에 집 나오면 개고생이다로 온몸으로 체험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건 지나가고 내가 어디로 가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 정말 맞아요. 이게 돌이켜보면 제가 나름 치열하게 했더라고요. 허투루 한 게 아니야. 열심히 했어 정말. 그걸 언제 느꼈냐면 교환학생 생활이 끝나고 짐 정리를 할 때였어요. 가장 큰 택배 상자에 스페인에서는 이 상자가 초록색이어서 까하 베르데라고 하는데 가장 큰 택배 상자에 파카랑 비싼 신발, 그 다음에 소설책 이런 것만 담고 나머지는 다 버리거나 드라이기 이런 거는 유학생 센터에 기부를 했는데 그 중에서 이제 스페인에 와서 유학생을 위한 랭귀지 수업이 있었는데 그때 샀던 단어 모음책을 발견을 했어요. 근데 어떤 건지 아세요? 그 완전 유치원생용 있잖아요. 글자도 엄청 크고 그림도 진짜 많은 거. 처음 왔을 때는 거기 있는 단어를 반 넘게 몰랐어요. 제가 어떤 수준이었냐면 토끼, 거울 이런 것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하면 rabbit, mirror 이것도 몰랐어요. 꼬네호 에스페오인데 떠날 때쯤 짐 정리를 하면서 그 단어책을 다시 보니까 제가 모르는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아마 제가 스페인에서 체류하면서 알게 된 게 비단 단어뿐만은 아니었겠죠. 근데 아무튼 그 책은 더 이상 필요 없어서 시원하게 버리고 뿌듯하게 버리고 왔었어요. 그래서 단순히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위로만 받은 게 아니라 저도 이제 적은 나이가 아니라서 그런지 그냥 값싼 위로가 아니라 저도 이 말이 되게 맞다라는 걸 저는 정말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했고 좀 눈물도 많이 흘리면서 봤어요. 상처도 받고 힘든 일이 있어도 다 간이역처럼 지나갈 겁니다. 그냥 지나가는 게 아니라 점점 더 지경이 넓어지고 실수도 줄이고 조금 더 나은 인간, 쓸모있는 인간이 될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212페이지에서 모먼텀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읽고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라테라노 대학의 석사와 박사과정 기간과 로타 로마나 사법연수원 1, 2년 차에는 마로니타 기숙사에서 생활을 했는데 이곳은 지하철 A선 바르베리니 역에서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었습니다. 이 기숙사는 로마의 주요 관광지의 중심에 있었는데 스페인 광장과 트레비 분수, 로마의 용화거리인 비아 베네토, 보로 로마노와 콜로세움까지 세계적인 명소들이 제가 일상적으로 오가는 길목에 있었어요.
하지만 정작 저는 큰 관심이 없었어요. 지금 그때를 돌아보면 정말 관심이 없었다기보다 마음의 여유가 너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해야 할 공부, 해야 할 일만 생각하기에도 벅찰 때였고 그런 명소에서조차 감흥을 느낄 새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니 토레 아르헨티나 역시 일상의 동선 안에 있으면서도 무심코 그냥 지나다녔던 거죠. 단툼 비데무스, 관툼 시무스. 우리가 아는 만큼 그만큼 보인다. 이 말을 절감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로마의 대부분은 그 유관 역사만큼 역사적인 장소가 아닌 곳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하지만 알지 못하면 보이지 않습니다. 사람마다 자기 삶을 흔드는 모멘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를 변화시키고 성장시키는 힘은 다양한 데서 오는데 그게 한 권의 책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일 수도 있고 한 장의 그림일 수도 있고 한 곡의 음악일 수도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잊지 못할 장소일 수도 있고요. 그 책을 보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알았기 때문에, 그 그림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음악을 들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만났기 때문에 새로운 것에 눈뜨게 되고 한 시기를 지나 새로운 삶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 모멘텀은 그냥 오지 않습니다. 아는 만큼 보인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늘 깨어있어야 한다는 말과도 같을 겁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깨어있고 바깥을 향해서도 열려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 책 한 권을 읽어도 가벼이 읽게 되지 않고 음악 한 곡을 들어도 흘려듣지 않게 될 겁니다. 누군가의 만남도 스쳐 지나가는 만남이 아니라 의미 있는 만남이 될 겁니다. 한순간 스치는 바람이나 어제와 오늘의 다른 꽃망울에도 우리는 인생을 뒤흔드는 순간을 만날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라틴어 수업 Read with me 감상 후기 나눠봤고요. 오늘은 이 좋은 글로 인사를 대신할게요. 다음에 만나요. 아싸 luego.